여야 대표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추경 편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해빙기 얼음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얼음 낚시를 하는 등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과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여야 대표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회담 의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소비 쿠폰 포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일 추경 편성을 결론 내자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현장을 찾아 반도체원 주 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당정에서 AI 추경을 언급하는 등 여야와 정부 모두 추경에 동감했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드시 결론 내자는 겁니다. 여당이 반대해온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 포기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추경 관철 의지를 보였습니다. 소비 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도 국정협의체에서 함께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현장을 찾아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 됐다며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근로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 공론입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대표들은 명태균 특검법 등을 통한 내란 종식 완수와 헌정질서 수호 등을 내걸고 야권 원탁회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주장에 따른 거라며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할 계획을 자신에게 밝혔다면서 1년 뒤에는 관세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김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많은 회사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계 주요 자동차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곧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We'll be announcing various very large companies, the biggest actually, and they'll be coming back having to do with chips and having to do also with cars. 이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25%로 시작하고 1년 뒤에는 세율이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but we want to give them time to come in.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시간을 주고 싶다며 사실상 미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을 압박했습니다. 또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25% 혹은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예고대로 오는 4월 2일 관세 발표에서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상호 관세가 더해질 경우 미국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와 반도체인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고위급 협상팀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시사했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퇴진까지 사실상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난 4시간 반 동안 회담한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종전 협상팀 가동에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실무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미러 양국은 외교 공관 운영을 정상화해 양자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We expect to continue to drive that pace to not only end the war, but then to unlock what could be very productive and stabilizing relationships going forward. 이를 위해 미국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부과했던 경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And so I would say to you that in order to bring an end to any conflict, there has to be concessions made by all sides. 러시아 측도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이에 당혹해하는 분위기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잘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때문에 미뤄져온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re the leader in Ukraine. I mean, I hate to say it, but he's down at 4% approval rating.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퇴진을 미국이 압박한 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52%였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해빙기가 되면서 얼음 위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어붙은 강줄기를 따라 낚시객들이 강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릴에 얼음끌까지 챙겨와 얼음판에 낚시 구멍을 뚫고 쇠막대기를 마구 내리쳐 얼음에 구멍을 냅니다. 빙판 위에서 버너에 불을 피워 요리도 합니다. 10대마리 잡았네. 저 사람들은 저 텐트 쳐놓고 밤새도록 하잖아요. 강 중앙으로 100m가량 들어온 낚시객. 안전장비가 하나도 없는데 얼음이 깨질 걱정은 없다고 말합니다.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여기? 아니, 얼음이 저렇게 두껍게 하는데 왜요? 두께가 저거 한 30cm 안 되겠어요? 얼음이 깨질 수 있어 출입금지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현재 기온은 영상 6도인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녹아 깨질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요즘처럼 한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단단하게 얼어 보이지만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며 얼음판에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얼음의 밀도가 안 좋아져서 얼음의 표면이 깨지고 약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얼음물에 빠지게 된다면 저체온증이 오게 되어 위험하게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2월 해빙기에 강이나 호수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70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해 특별 근로 감독에 나섰습니다. 교직원에게 이사장 점심 식사 배달을 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강원학원이 운영하는 강원중학교와 강원고등학교. 이들 학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시작됐습니다. 학교 조직 전반에서 다수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10여 명이 학교에 상주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밝히기 위해 현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학교의 교직원들이 이사장 주거지로 점심 식사를 배달하거나 이사장 개인 용무에 운전기사 노릇을 지시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교내 공사 업무에 교사를 동원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도 다수 있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이 15명에 이릅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이 학교 법인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현장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회계와 교무, 학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현장 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감사를 통해서 확보가 되면 징계 여부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판단해서 또 후속 조치를 이제 감사에 대한 진행 업무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내부 감시가 없고 공익제보자를 인사상 불이익에서 보호하기 힘든 사학재단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교법인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하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KBS는 해당 학교법인에 수차례 사실 확인과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법인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원주천에 인공지능 순찰 로봇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로봇은 볼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런 건지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로봇이 원주시청 민원실 앞을 오갑니다. 1m 25cm 높이의 인공지능 소형 순찰 로봇입니다. 원주천 산책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5대를 장착해 장애물을 피해 자율주행하며 위험이 확인되면 경보를 울립니다. 산책하는 주민들이 들고 있는 원주천. 순찰 로봇 실증 구간이라는 현수막은 붙어 있지만 정작 로봇은 없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 배치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배치가 안 된 겁니다. 안전한 환경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의아해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주시는 게 좋죠. 왜요? 예? 안전하게 해주시니까 노인네들 넘어지지 않게. 이유는 로봇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엔 늦어도 지난해 11월엔 나왔어야 하는데 안 된 겁니다. 이처럼 인증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천 산책로를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증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실외 주행 로봇이니만큼 정밀한 성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들이 조금 진행이 다소 늦어지면서 실증이 조금 늦춰지게 됐습니다. 실제 인증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로봇 기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원주천 배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공원 등에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정선 민둥산역과 아우라 지역을 오가는 정선선 철도가 낙석 사고로 인해 기차 운행이 중단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선을 방문하는 기차 이용객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기차 운행 재개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서울 청량리역을 떠난 정선 아리랑 열차가 정선군에 도착합니다. 아리랑 열차는 원래 정선 아우라 지역까지 가야 하지만 민둥산역에서 멈춰섭니다. 1년 전 낙석 사고 이후 철도 안전을 이유로 민둥산역에서 아우라 지역까지 38.7km 구간에서 기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정선 5일장으로 가려는 승객은 버스 등으로 갈아타고 30분 정도 더 가야 합니다. 상당히 불편하네요. 여기서 버스가 지금 한참 기다려야 되고 날도 추운데 그래서 힘들어요. 막연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정선선 구간의 기차역도 활기를 잃었습니다. 아리랑 열차가 지역을 찾는 하나뿐인 기차였는데 운행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방문객은 사라지고 주변 상권의 침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차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선역이나 저희 나전역이나 그리고 아우라 지역을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낙석 위험 지역이 여전히 남아있어 재해 예방 사업을 먼저 한 뒤 기차 운행을 재개한다는 입장입니다. 낙석 위험이 큰 8군데가 대상인데 지난해 3곳은 공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낙석 방지 사업 대상지에는 모두 5곳입니다. 철도공사는 이르면 4월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사를 완료한 뒤 시험 운행을 통해 이상이 없으면 올해 하반기에 다시 개통할 계획입니다. 정선군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선선 철도 재개통이 절실하다며 조금이라도 기차 운행을 앞당겨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기부를 할 수 있는 탄소 포인트제가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 속에 가입자가 늘고는 있는데요.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식은 정상빈 기자가 전합니다. 강릉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남순 씨는 에너지 절약이 남다릅니다. 전기 사용량 감축을 위해 전기 절감기를 사용하고
손님이 없으면 영업시간에도 불을 끕니다. 3년 전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뒤 절약은 일상이 됐습니다. 전기 사용을 줄인 덕분에 매년 10만 원 안팎을 돌려받습니다. 전기 전략도 되고 돈도 나오고 좋았어요. 전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다른 때보다는. 조보람 씨도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물론 불필요한 수도와 가스 사용도 줄였습니다. 돌려받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받는 대신 취약계층 기부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내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잠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릉시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는 지난해 7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1년간 감축한 이산화탄소만 축구장 400개 면적에 나무를 심은 효과와 맞먹습니다. 다만 강릉시를 비롯한 강원도 내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은 아직 전국 평균 12.6%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읍명단위별로 이제 가입 창구 운영을 좀 연중 좀 실시할 계획이고요. SNS 홍보라든가. 탄소포인트제는 온라인 또는 시군 담당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실천에 더 많은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의 의료 환경 곳곳에서 공백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희연 기자, 먼저 의정 갈등이 언제, 어디서, 왜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벌써 1년 전입니다. 지난해 2월 1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합니다.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입학생을 2,000명 정도 늘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반대 의사 표현의 하나로 전공의들이 일제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째 그 빈자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딴 뒤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대학교 병원과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등 4곳에 전공의가 일해왔습니다. 이 4곳에 정해진 전공의 규모는 모두 360여 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전공의는 40명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병원에 남아있는 겁니다. 의사가 없으니 환자들 불편은 당연한 거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네,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 의료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대형병원 대기실을 돌아봤는데요. 많은 환자들이 불안하고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진료 예약에 전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예약을 못한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들은 대기실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응급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대형 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치료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은 최근 서울 춘천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로 크게 다친 70대 노인의 가족을 만났는데요.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서 2시간 동안 춘천 지역의 응급실 3곳을 돌았다고 합니다. 외상이 심했는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당황스럽고 안타까웠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환자 재이송은 430여 건 정도였는데요. 한 해 전보다 1.7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환자 이송에 2시간 이상 소요된 구급 출동 건수 역시 한 해 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119 스마트 구급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 현장에선 가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원 수 자체가 적은 데다 의료 인력도 부족해서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 의정 갈등이 풀릴 기미가 좀 보입니까? 네, 올해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길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의사사회에서는 전공의 자리에 지원한 일부 의사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올해도 전공의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강원도의 수련병원 4곳도 올해 전공의 선발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지원자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종합병원에 지원한 2년차에서 4년차 레지던트가 20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선발 규모가 9,200명 정도니까 비율로 보면 2%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강원도에는 큰 병원 자체가 적고 가는 길도 멉니다. 강원도를 떠나는 의사들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강원도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재 수고했습니다.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문을 이달 말까지 배포합니다. 이 안내문에는 기초보장의 종류와 전기요금 감면 등 주요 혜택이 쉬운 그림과 큰 글씨로 표현돼 있습니다. 원주시는 또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홍보를 위해 QR코드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은 오늘 군청에서 수학교육기업과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교육시설 등을 마련하고 업체 측은 올해 6월부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고력 기반의 수학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사고력 수학은 실생활과 연계한 수학적 탐구력을 길러주는 교육 내용으로 꾸려집니다. 영월군 보건소가 다음 달 4일 비만 예방의 날을 기념해 10만 보 걷기 도전 과제를 운영합니다. 도전 성공 조건은 20일 동안 꾸준히 하루 5,000보씩 10만 보 걷기입니다. 도전 기간은 비만 예방의 날을 앞뒤로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성공한 주민 500명에게는 섬유 유연제 등 소정의 성공 선물을 지급합니다. 평창군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서울런을 1억 5천만 원을 들여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 지역 청소년 220명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원하는 학습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입니다. 동해선철도 개통을 맞아 강릉 지역 물류와 관광,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늘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철도 역세권 개발과 지역 거점 육성, 물류산업발전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했고 국토교통부와 강릉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강릉 강원도청 이청사에서 동해안 도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올해 해양수산 시책을 알렸습니다. 이어 이달 25일에는 수협장과 수산 관련 단체장, 27일에는 내수면 어업인 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4차례 설명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해양수산 182개 사업에 1,19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1,500톤급 대형 함정 한 척이 추가 배치돼 임무 수행 범위를 독도, 울릉도까지 확대하고 북방 특정 해역 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500톤급 함정은 응급 환자 이송에 필요한 해양 응급 원격 의료 시스템과 진압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CCTV 영상 2,800여 건을 경찰에 제공해 이 가운데 82%인 2,200여 건이 범죄 해결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 제공에 따른 범죄 해결률은 2022년 69%, 2023년 76% 등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는 시 전역에 CCTV 2,000여 대를 설치하고 24시간 통합관제하는 도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최종 통합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계획이 교육부 심의를 통과하면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거점대학교가 탄생하는데요. 통합학과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통합 강원대학교의 최종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학생 수 3만 명, 교수 1,400명, 국내 최대 규모 국립대학교가 됩니다. 먼저 통합총장 아래 4개 캠퍼스별 총장을 따로 둡니다. 통합총장은 인원과 예산 등을 큰 틀에서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캠퍼스 총장은 입시부터 졸업까지 자율적으로 예산과 조직을 도맡습니다. 안정적 통합을 위해 최고 의결기구인 대학위원회가 신설되고 총장 산하 대학혁신전략실을 두어 캠퍼스별 특성화 업무를 조율합니다. 춘천은 교육연구거점, 원주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강릉은 신소재 기술, 삼척은 수소산업을 특화한 캠퍼스별 통합학과가 운영됩니다. 인위적으로 학과를 합치는 게 아니라 통합학과라는 이름 아래 큰 틀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서와 그 영동끼리도 캠퍼스 간의 거리가 한 150km 이상 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델은 연합 공유 모델이다. 이견이 있었던 행정부서 직원 배치도 조율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당장 유사학과 통폐합을 주문해온 교육부의 통합심사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캠별로 유사중복학과가 있으니까 계약학과 그 용어를 좀 수정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그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대로 강화시킬 것인지는 좀 두고 볼 일입니다. 강원대학교는 교육부와 계속 논의를 해온 만큼 통합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며 학칙 개정과 통합 전산 시스템, 대학 헌정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AI 기반 공간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 부동산 종합체계와 국토지리정보원, 산림청 자료 등과 연계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도 위에서 다양한 공간 정보를 확인하고 토지 인허가와 공유재산 불법 사용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 분석 결과 강원도의 재난관리기금은 60억 원으로 법적 기준치보다 100억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치의 38%에 불과한 겁니다. 연구소는 법적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올해 안에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기금을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오늘 도청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비롯해 반도체와 바이오 등 지역 산업 육성 그리고 인적 교류에 협력합니다. 이번 협약은 충북과 제주 등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이뤄졌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와 수입산 과일 배열 5건의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바나나칩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약 검출량은 1kg에 0.01mg으로 이는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양입니다. 연구원은 해당 바나나칩의 유통을 금지하고 부적합 긴급 통보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1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보다 20% 증가한 겁니다. 강원도는 겨울 축제를 활용한 스노우 페스타 프로그램 운영과 글로벌 여행사 협업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는 해마다 한국관광공사의 이동통신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외국인 관광객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8분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의 정도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도 조사 대상 중에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신고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2024년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만 모두 12,253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정상적으로 근로가 가능했던 일수가 246일이니까 하루 평균 50건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신고 접수된 시점은 2019년인데요. 예. 2019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1년에 약 2,130건 정도가 신고되었으니까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약 5년 사이에 6배 정도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로 어떤 유형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은 대단히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지난해 6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면 전체 2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모욕과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부당한 지시, 그리고 폭언과 폭행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로자들의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또 비사무직이 사무직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더욱더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위계에 의한 괴롭힘이 이제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처벌은 어떤 수위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 신체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행위 양태들은 근로기준법 제76조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76조의 조항을 우리가 흔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개별적인 처벌 수위를 한번 보게 되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나 또는 적절한 이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하거나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대단히 강하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행위 유형에 따라서 만약에 위법성이 형성될 수 있다라면 이때는 행위에 따라서 별도의 형사처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나 기준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법에 규정되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3가지 정도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힘의 불균형,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이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것이 적정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사실은 꽤나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지난해에 접수된 12,253건의 신고 건수 가운데 88%가 법 위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이것들은 이 조항의 구체성이 또는 모호성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보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확대 해석을 해서 또 왜곡하게 해석을 해서 사안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건수도 많다라는 것을 동시에 입증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결론적으로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CCTV의 영상이라든지 녹음 자료, 또 그리고 관련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확보된 증거를 통해서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괴롭힘의 행위가 대단히 수위가 높다. 예를 들어서
폭행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고 아니면 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인 신고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국번 없이 1522의 9000번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라는 곳인데요. 예. 이곳에 전화를 하셔서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학교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또 이런 그 직장 내 분위기가 좀 조성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의 많은 연구들을 보게 되면 가해자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 또 인성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논의를 보게 되면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직장 내의 문화가 더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권위적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의 부재, 또 부적절한 그런 업무 지식, 관행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직적인 대책이 더욱더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사회가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과제를 좀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법이 결국 근로기준법 제76조를 의미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정규직이 가장 이 부분에선 취약한데 그러면 어떻게 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종사를 하고 있더라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대해서 감독을 받거나 아니면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라면 이때에는 통상적 근로자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위가 좀처럼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예년 이맘때보다 춥겠는데요. 여전히 강원 산지와 평창에는 한파경보가, 원주를 제외한 그 밖의 내륙 지역으로도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대관령은 영하 17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2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체로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는 계속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를 비롯한 내륙 지역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욱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내륙과 산지에서 영하 13도에서 영하 8도, 동해안은 영하 8도에서 영하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 3도, 태백 영하 1도, 강릉은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추위가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